텔레비전을 틀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나오고 손주 입에서도 나오고 동사무소에 가면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사람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사람이 사라졌고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 대신 화면을 눌러야 밥을 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통째로 바뀌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젊은 사람들은 전화기 하나로 뭐든 척척 해내는데 나는 그 전화기 화면 앞에만 서면 막막합니다. 글씨는 왜 이리 작은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 건지. 결국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것이었는지 아시게 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여러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살인 박정수 씨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삽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23살의 막내 인부로 들어가서 40이 넘어서야 현장 소장 자리에 올랐고 그 자리를 25년 동안 지켰습니다. 현장 소장이란 건 공사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자재도 공정도 전부 이 사람 손을 거칩니다. 정수 씨 현장에서는 25년 동안 큰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결이랄 것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땅을 직접 밟아보고 철근 매듭을 눈으로 훑고 레미콘 차 들어오는 길목에 자재가 쌓여 있으면 당장 치우게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2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퇴한 건 3년 전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은 스마트 건설이라고 해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AI가 공정표를 짜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수 씨가 매일 아침 발바닥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컴퓨터가 합니다. 정수 씨 아들 정민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에 AI 공정관리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발로 하던 걸 데이터로 바꾸겠다는 건데 정수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회사를 내 아들이 만들었으니까요. 은퇴 후 정수 씨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걷고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저녁에 뉴스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현장 나가던 시간에 몸이 알아서 깨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데도.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먹었냐, 주말에 가겠다. 그런 안부 전화인데 이날은 정민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터졌을 때 나오는 목소리. 급한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용인 쪽 현장인데요. 시간 되시면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정수 씨가 바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정민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AI가 짜준 공정표대로 했는데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같은 시스템을 12개 현장에 깔았는데 여기만 그래요.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수 씨는 대꾸 없이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들 차를 타고 용인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수 씨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현장 입구에 세워놓은 대형 모니터였습니다. 거기에 공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날짜별 작업 내용, 자재 입고 일정, 필요 인력 수까지 전부 AI가 짠 겁니다.
정민이가 그 모니터 앞에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 시스템인데요. 날씨 데이터도 반영하고 자재 입고 일정도 자동으로 맞춰줘요. 다른 데서는 다 잘 돌아갔거든요. 정수 씨는 모니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현장 쪽을 한번 훑더니 아들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민이가 태블릿을 들고 뒤따라가며 뭔가를 보여주려 했는데 정수 씨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장마가 막 끝난 7월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 전해오는 느낌을 읽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현장을 밟아온 사람만 아는 감각입니다. 흙이 물을 얼마나 머금었는지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속이 아직 질퍽한지 이 위로 레미콘 차가 올라가도 괜찮은 건지. 장비도 필요 없고 데이터도 필요 없습니다. 발바닥이 알려줍니다. 정수 씨가 흙을 발끝으로 눌러보더니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현장 집안 데이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정민이가 태블릿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지질조사 보고서요. 착공 전에 한 거. 정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거 언제 적 건데? 작년 11월이요. 정민이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정수 씨가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11월이면 건기잖아. 건기 때 찍은 데이터로 장마철 공정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냐. 정민이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스템은 기상청 날씨 예보를 가져와서 공정에 반영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일 비가 오느냐 마느냐를 반영하는 거지. 이 현장에 이 흙이 장마비를 한 달 맞으면 속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정수 씨는 다시 걸었습니다. 비동 뒤편 좁은 통로 끝에 철근 자재가 높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수 씨가 그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가 레미콘 차 진입로 맞지?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스템이 최단 동선으로 잡아준 거예요. 정수 씨가 혀를 찼습니다. 저 철근이 언제 빠지는 건데? 정민이가 다시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모레 오전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레미콘 타설하기로 돼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저 철근 안 치우면 차가 못 들어가. 정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정표상으로는 철근 반출이 모레고 레미콘 타설이 내일인데 AI는 그 둘이 같은 통로를 쓴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에는 비동 뒤편 통로의 폭이 몇 미터인지 숫자로 들어가 있었겠지만 그 숫자만으로는 철근이 쌓여 있을 때 레미콘 차가 회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수 씨가 현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동 앞 경사로는 비 온 뒤에 레미콘 차가 미끄러질 수 있는 각도인데 AI는 경사도 숫자만 보고 통과 가능으로 판단했고 타워 크레인 작업 반경 안에 자재 적치장을 잡아놓은 것도 정수 씨 눈에 바로 걸렸습니다. 정민이가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면서 태블릿에 하나하나 적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목록이 14개가 됐습니다. AI가 놓친 것 14개. 전부 데이터에는 없고 현장을 직접 밟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장을 다 돌고 나서 사무실 컨테이너에 앉았을 때 정민이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시스템에 다 반영돼 있는 데이터인데 왜 AI는 못 잡고 아버지는 한 바퀴 돌아보고 바로 잡으신 거예요? 정수 씨가 종이컵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숫자잖아. 경사도 몇 도, 통로 폭 몇 미터, 집안 강도 얼마. 근데 현장은 숫자가 아니야. 어제 비가 왔으면 오늘 흙이 달라. 아침하고 오후하고 달라. 바람 방향이 바뀌면 타워 크레인 작업이 달라져.
그걸 숫자로 다 넣을 수 있겠냐? 정민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네 시스템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잘 만들었어. 근데 이건 사무실에서 쓰는 도구지 현장에서 혼자 돌아가는 물건은 아니야. 현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날 이후로 정민이 회사의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AI 공정관리 시스템을 납품할 때 반드시 현장 경력 20년 이상인 시니어 감리관을 함께 배치하는 조건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스템이 공정표를 짜면 그 공정표를 현장 경험자가 한 번 훑고 사인을 해야 실행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정수 씨도 일주일에 2번 아들 회사의 시니어 자문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월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 자문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정수 씨가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지요. 돈은 됐고 안전화 새 거 하나만 사다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게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갈 데가 생겼으니까요. 우리네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데 사실은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그 값어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못 만난 것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씨의 발바닥이 아는 것을 AI는 영영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 계십니까? 공사판이든 공장이든 논밭이든 그 경험이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건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조그만 수선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도 허름하고 계단도 좁은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순옥 씨네 수선집. 올해 68인 김순옥 씨가 이 수선집을 연 게 12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살에 미싱사로 들어가서 37에 반장이 됐고 공장이 문을 닫은 56까지 36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순옥 씨 손에서 나온 박음질은 공장에서도 알아줬습니다. 기계가 놓치는 미세한 어긋남을 순옥 씨 손가락이 잡아냈으니까요. 공장 문 닫고 나서 한동안 쉬다가 차린 게 이 수선집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 바지 기장 줄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꽤 먼 데서까지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선일수록 순옥 씨가 더 잘했으니까요. 가죽 재킷 안감 교체, 실크 블라우스 올 풀림 수선, 빈티지 코트 리폼 같은 것들. 동네 다른 수선집에서 못하겠다고 돌려보낸 걸 순옥 씨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요즘은 옷을 고쳐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싸게 사서 한철 입고 버리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수선비 10,000원 내느니 새 옷을 12,000원에 사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 민서가 놀러 왔다가 수선집 재봉틀을 구경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AI가 옷도 디자인하는 거 알아? 사진 넣으면 알아서 패턴도 만들어주고 사이즈도 맞춰준대. 순옥 씨가 실을 끊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는 이제 뭘 하면 되겠냐? 민서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쉬셔야지. 이제 기계가 다 해주는데 뭘? 손주가 돌아간 뒤 순옥 씨는 재봉틀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장난으로 한 말인 건 압니다. 근데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안 지워졌습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데 뭘? 36년을 재봉틀 앞에서 보낸 사람한테 이제 기계가 다 해준다니. 수선집 손님은 점점 더 줄었고 순옥 씨는 가게 문을 닫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더니 웬 젊은 여자가 커다란 종이 봉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짧은 머리에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서 옷 제작도 가능한가요? 수선 말고요. 순옥 씨가 안경 너머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작이요? 여기는 수선집인데. 알아요. 근데 목포에서 봉제 가능한 데를 찾으려면 여기밖에 없다고 해서요. 젊은 여자가 종이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A3 용지에 인쇄된 옷 디자인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재킷, 원피스, 코트.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는데 그림 옆에 치수와 패턴 도면이 함께 출력돼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한 장을 집어들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젊은 여자가 머리를 긁으며 답했습니다. AI요. 제가 디자인 콘셉트를 넣으면 AI가 도면까지 뽑아줘요. 순옥 씨가 다른 장도 넘겨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도면 한 군데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어깨선은 누가 잡은 거예요? AI가 체형 데이터 넣으면 자동으로 잡아줘요. 순옥 씨가 도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옷이 안 나와요. 젊은 여자가 눈을 깜빡 였습니다. 네? 왜요? 순옥 씨가 연필을 집어들더니 도면 위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여기 봐요. 어깨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소매통이 당겨요. 팔을 올리면 여기가 터집니다. 숫자로는 맞는 것 같아도 원단을 실제로 재단하면 달라요. 젊은 여자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건 AI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순옥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은 맞아요. 근데 원단은 계산대로 안 움직여요. 순옥 씨가 작업대 서랍에서 1000조각 2개를 꺼냈습니다. 같은 면 원단인데 하나는 세로 방향으로 잘랐고 하나는 대각선으로 잘랐습니다. 순옥 씨가 2조각을 각각 잡아당겨 보였습니다. 세로로 자른 건 거의 안 늘어나는데 대각선으로 자른 건 쭉 늘어났습니다. 순옥 씨가 천을 내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같은 천이에요. 근데 가위를 어디로 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옷이 나와요. AI가 이걸 알아요? 이 원단이 세탁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다림질하면 어떻게 펴지는지, 사람이 입고 앉았을 때 어디가 당기는지. 이건 만져봐야 알아요. 그 젊은 여자 이름은 하은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독립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AI로 디자인 작업은 혼자 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디자인을 실제 옷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봉제 공장들은 대량 생산만 받고 소량 제작은 거절하고 그나마 받아주는 데는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은이가 순옥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AI로 디자인은 할 수 있는데 옷을 만들 줄은 몰라요. 학교에서 패션 디자인 배웠는데 실기 수업이 거의 없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본 적이 10번도 안 돼요. 순옥 씨가 되물었습니다. 디자인을 배웠는데 재봉틀을 10번도 안 해봤다고요? 하은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해요. 3D 시뮬레이션으로 입혀보고 AI한테 패턴 뽑게 하고 실제로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건 공장에 맡기는 거라서요. 순옥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이를 탓하는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한숨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배운 사람이 천을 만져본 적이 없다니. 그러면 AI가 뽑아준 패턴이 실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날부터 둘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은이가 AI로 뽑은 디자인과 패턴을 가져오면 순옥 씨가 작업대 위에 원단을 펼쳐놓고 실제로 맞춰봅니다. 첫 번째 재킷을 만들 때 일입니다. AI 패턴대로 원단을 잘라서 가봉을 해봤더니 뒷판이 등에서 들떴습니다. 패턴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 입으면 등 중심선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하은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수치는 다 맞는데? 순옥 씨가 가봉한 재킷 뒤를 손으로 누르며 설명했습니다. 이 원단이 무거워요. 앞판에 안감이 들어가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그러면 뒷판이 올라가는 거야. AI가 원단 무게를 계산해 넣었을 수는 있는데 안감 무게까지 합쳐서 사람이 입었을 때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는 모르지. 순옥 씨가 가위를 들고 뒷판 패턴을 수정했습니다. 아래쪽으로 5mm를 더 줬습니다. 5mm. 반 센티도 안 되는 차이인데 다시 가봉을 해보니 등에 딱 붙었습니다. 하은이가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세요? 5mm를 더 줘야 한다는 걸? 순옥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30년 만지면 알아. 손이 기억해. 그 뒤로 두 사람의 작업 방식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은이가 AI로 디자인을 만들고 순옥 씨가 현실에서 가능한 옷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AI가 머리 역할을 하면 순옥 씨의 손이 마무리를 하는 구조. 3달쯤 지나자 하은이 브랜드의 첫 컬렉션이 완성됐습니다. 12벌. 전부 AI가 디자인하고 순옥 씨가 만든 옷입니다. 하은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첫 달에 9벌이 팔렸습니다. 하은이가 전화로 순옥 씨한테 알려줬을 때 순옥 씨가 대답했다지요. 9벌이면 잘 된 거야?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독립 브랜드 첫 달에 9벌이면 대박이에요. 순옥 씨가 전화를 끊고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AI가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그려내도 그걸 실제 옷으로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손입니다. 원단의 결을 읽고 가위를 어디로 대야 하는지 판단하고 5mm의 차이를 손끝으로 아는 것. AI한테 그림은 시킬 수 있어도 가위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평생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오신 분 계십니까? 재봉이든 용접이든 요리든 농사든 그 손이 기억하는 것들 AI는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댓글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에 농협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아 씨가 이 지점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올해 74살, 38년을 농협에서 일했고 그중 18년을 이 충주 지점에서 보냈습니다. 퇴직한 지 올해로 6년째. 종아 씨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서류만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류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도 보고 신용등급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다 깨끗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충주가 어떤 동네인지 아셔야 이야기가 됩니다. 시내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입니다. 농협 대출이라는 게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봄에 돈을 빌리고 가을에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하늘이 해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한 해가 날아가고 가뭄이 들면 빚만 남습니다. 종아 씨가 38년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절대 안 나오는 것들. 대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눈을 잘 마주치는지, 사업 얘기를 할 때 숫자부터 말하는 사람인지, 변명부터 하는 사람인지,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부가 같이 왔을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이런 건 어떤 서류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신용 등급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종아 씨는 이걸로 사람을 읽었고 38년 동안 그 판단이 크게 빗나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집 근처 밭에서 고추를 좀 심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지냅니다. 가끔 옛 후배들이 전화를 하면 안부를 나누는 정도. 그런데 작년 가을 후배 상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훈이는 종아 씨 밑에서 10년을 일하다가 지금은 다른 지점에서 부지점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훈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배님, 시간 되시면 점심이나 한번 하시죠. 종아 씨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뭐 터졌냐? 상훈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AI 심사 시스템 들어온 거 아시죠? 그거 도입하고 나서 대출 처리 속도는 빨라졌는데요. 연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종아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석 달 사이에 연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예요. 종아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AI 심사가 뭘 보는 건데? 상훈이가 설명했습니다. 신용 등급, 소득, 자산, 부채 비율, 과거 상환 이력, 업종별 리스크 지수. 거기에 빅데이터로 동종 업종 부도율까지 반영해요. 사람이 하루 종일 봐야 할 걸 3분 만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만나는 거지? 상훈이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비대면이 원칙이에요. 서류 제출도 앱으로 하고 심사도 AI가 하고 승인도 자동이에요. 지점에서 사람을 만나는 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종아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연체 터진 건들 서류는 어땠어? 그게 다 깨끗했어요. 신용 등급도 괜찮고 소득 증빙도 됐고 과거 상환 이력도 문제 없었고요. 종아 씨가 혀를 찼습니다. 서류가 깨끗한데 연체가 터졌으면 서류 밖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상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선배님은 이런 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종아 씨가 밭에서 따온 고추를 봉투에 담으면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충주 지점에서 18년 있으면서 대출 상담을 몇 건이나 했는지 알아? 셀 수도 없어. 근데 그 중에 연체가 터질 사람은 상담할 때 거의 다 알았어. 상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사업 자금 빌리러 온 사람한테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 혹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달라. 종아 씨가 고추 봉투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 대안을 말해. 이쪽이 안 되면 이렇게 전환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위험한 사람은 질문을 피해.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지.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서류에는 안 나오니까요. 종아 씨가 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 부부가 같이 왔을 때 남편이 사업 설명을 하는 동안 아내 표정을 봐. 아내가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숫자를 알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아내가 남편 얼굴만 보고 있거나 아예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위험해. 그건 사업 내용을 공유 안 했다는 뜻이거든. 공유 안 했다는 건 혼자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고. 상훈이가 태블릿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종아 씨가 계속했습니다. 또 대출 금액을 얼마로 할지 물어봤을 때 반응도 중요해. 정확한 숫자를 바로 말하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거야. 한 2, 3천쯤이면 될까요? 하면서 금액을 우리한테 맡기는 사람은 자기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온 거야. 상훈이가 한참 적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체크리스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종아 씨가 웃었습니다. 뭐? 선배님이 사람 만날 때 보시던 것들 항목으로 정리해서 AI 심사에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비대면으로 서류 심사는 AI가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되면 면담을 하게 하고 그때 이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종아 씨가 잠깐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사람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어? 상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한테는 당연한 건데 저희한테는 없는 겁니다. 선배님 세대가 퇴직하시면 이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에 종아 씨가 가만히 상훈이를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정리해 볼게. 그날부터 종아 씨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축적해온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대면 면담 시 확인 항목, 위험 신호 분류, 상황별 추가 질문 목록. 종아 씨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 문서가 됐습니다. 종아 씨가 정리한 체크리스트 항목이 28개였습니다. 전부 AI가 볼 수 없는 것들, 눈빛, 말투, 대답의 속도, 부부 사이의 역학, 질문을 피하는 방식, 숫자를 다루는 태도. 상훈이가 그걸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AI 서류 심사 통과 후 3천만 원 이상 대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면 면담을 실시하고 종아 씨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하는 단계를 추가한 겁니다. 반년 뒤 상훈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연체율이 내려갔어요. 도입 전 대비 40% 감소요. 종아 씨가 전화기를 들고 밭고랑 사이에 서서 말했다지요. 그거 봐라. 사람을 봐야 안다니까. AI는 서류를 읽는 속도가 사람보다 1000배쯤 빠를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서류 뒤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건 38년 동안 사람 앞에 앉아온 종아 씨 같은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한번 꺾어 들어가면 2층 건물 1층에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된 가게인데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순이네 분식이었는데 지금은 비산분식이라는 깔끔한 글씨로 바뀌었고 문 옆에 키오스크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이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한 사람은 오말순 씨입니다. 올해 69.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딸 수진이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겠다고 나선 겁니다. 단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AI 재고 관리, 배달앱 연동. 어머니가 하던 방식 대신 전부 시스템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말순 씨는 딸한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맞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주방은 누가 서는 거야?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알바 2명 쓸 거야. 레시피는 엄마 거 그대로 쓰고. 말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시피를 넘겨주고 양념 비율을 적어주고 육수 끓이는 시간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새로 문을 연 비산분식은 처음 2달은 잘 됐습니다. 배달 주문이 꽤 들어왔고 키오스크 덕에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AI 재고관리 시스템이 식자재 주물량을 자동으로 잡아줘서 음식물 쓰레기도 확 줄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첫 달 매출이 엄마 때보다 20% 올랐어. 말순 씨가 대꾸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석 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 다음 달은 확 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AI 매출 분석을 돌려봤습니다. 시스템이 내놓은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객단가 유지, 주문 건수 감소, 배달 주문 비율 하락, 재주문율 감소. 숫자는 나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메뉴는 그대로고 가격도 안 올렸고 맛도 레시피대로 하고 있는데 왜 손님이 줄지? 수진이가 결국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데? 첫 달 대비 35%. 말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볼게. 다음 날 점심시간에 말순 씨가 가게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30년 장사한 사람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본 건 키오스크였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 서 있는데 화면 구성이 복잡했습니다. 말순 씨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메뉴 선택하고 수량 고르고 사이드 메뉴 추가하겠냐 물어보고 포인트 적립하겠냐 물어보고 결제 방식 고르고. 젊은 사람이야 뚝딱이겠지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비산동이면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단골이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말순 씨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야, 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 못하고 돌아가는 손님 없었어? 수진이가 눈을 깜빡이며 답했습니다. 그건 모르지. 돌아가면 나한테 안 보이잖아. 말순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야. 말순 씨는 카운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서던 그 자리.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7시 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뒤에 사람이 서니까 그냥 나갔습니다. 주문을 못한 겁니다. 30분쯤 지나자 점심시간인데도 가게가 한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테이블이 꽉 차야 정상입니다. 말순 씨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봐온 점심시간 풍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순 씨가 주방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잡았습니다. 알바생이 김밥을 싸고 있었는데 단무지 양이 말순 씨 때와 달랐습니다. 레시피에 단무지 몇 줄이라고 적어줬는데 알바생이 정확히 그대로 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말순 씨는 30년 동안 손님을 보면서 단무지 양을 조절했습니다. 공장 아저씨들이 많이 오는 점심에는 단무지를 한 줄 더 넣었고 여자 손님이 김밥 한 줄만 시키면 살짝 덜 넣는 대신 깨를 좀 더 뿌렸습니다. 레시피에는 적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걸 봤습니다. 단골이던 근처 공장 아저씨들이 점심시간에 안 왔습니다. 예전에는 12시 반이면 5, 6명이 몰려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사모님 오늘 뭐가 맛있어요?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말순 씨가 수진이를 주방 뒤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 수진이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들었습니다. 말순 씨가 첫 번째를 짚었습니다. 키오스크? 저거 어르신들이 못 써. 아까 나도 눌러봤는데 복잡해. 이 동네에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다 빠진 거야. 수진이가 반박했습니다. 근데 엄마, 요즘은 다 키오스크잖아. 말순 씨가 바로 받았습니다. 다른데 다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이 동네 손님을 봐야지 왜 다른 데를 봐. 두 번째를 짚었습니다. 공장 아저씨들이 안 와. 그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알아? 우리 가게 오는 이유가 밥 먹으러 오는 것만은 아니었어.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사모님 오늘 뭐가 맛있어요 하면 내가 오늘 어묵 국물 잘 됐어요. 한 그릇 드실래요? 하고 대꾸해 주잖아. 추우면 국물을 좀 더 끓여놨고 비 오는 날은 라면에 달걀을 하나 더 넣어줬지.
그게 기계한테서 나와? 세 번째, 단무지 양이 달라. 레시피대로 하면 틀릴 게 없을 것 같지? 근데 레시피는 평균이야. 손님은 평균이 아니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아는 거지 레시피가 아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순 씨가 답했습니다. 키오스크 없애라는 게 아니야. 키오스크 옆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야 해. 어르신들 오면 주문 도와주고 단골 오면 인사하고. 기계가 일을 편하게 해주는 건 맞아. 근데 기계가 가게를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해. 그날부터 수진이가 바꾼 게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그대로 2대, 점심시간에는 직접 카운터에 섰습니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고 어르신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면 바로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메뉴판도 큰 글씨로 따로 만들어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가 알려준 대로 단골이 오면 뭘 좋아하는지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아저씨들한테는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저 말순이네 딸인데요. 요즘 안 오셔서요. 점심때 오시면 어묵 국물 서비스 드릴게요. 2달 뒤 매출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AI 매출 분석이 숫자로 보여주지 못한 것을 30년 장사한 어머니의 눈이 한 번에 잡아낸 겁니다. AI는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단골 공장 아저씨들의 빈자리, 단무지 한 줄의 차이. 그건 그 가게에서 30년을 서본 사람만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장사를 해보신 분, 손님을 상대해 보신 분 계시면 아실 겁니다. 사람 장사라는 게 숫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어떤 장사를 하셨든 그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 있으실 겁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작은 아파트 3층에 최판길 씨가 삽니다. 올해 72살, 35년 동안 부산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27에 택시 면허를 따서 62에 은퇴할 때까지 부산 시내 안 가본 골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판길 씨가 택시를 시작한 80년대 초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길을 머리에 넣어야 했습니다. 손님이 타서 주소를 말하면 바로 출발해야지. 지도 펼쳐보고 있으면 기사 양반 길도 모르셔? 소리를 듣습니다. 판길 씨는 처음 1년 동안 부산 지도를 외웠습니다.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실제로 달려보면서 외웠습니다. 휴일마다 빈 택시를 몰고 동네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빠지는 길, 시간대별로 어디가 막히는지, 비 오는 날 어디가 미끄러운지 전부 몸으로 익힌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게 2000년대 초입니다. 처음에는 동료 기사들이 편하다고 좋아했는데 판길 씨는 잘 안 썼습니다.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면 되긴 하는데 가끔 말도 안 되는 길을 안내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서면 로터리를 지나라고 한다든지 비 오는 날 감천동 언덕길을 올라가라고 한다든지. 판길 씨는 내비보다 자기 머리를 믿었고 실제로 판길 씨가 잡는 경로가 내비보다 빠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한 건 10년 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비 때문에 은퇴한 건 아닙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아파트 경비 일을 잠깐 했고 지금은 아내와 둘이 연금으로 삽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자율주행 택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없이 혼자 달리는 택시. 판길 씨가 경로당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를 보는데 같이 바둑 두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판길아, 이제 택시기사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갑다. 판길 씨가 바둑돌을 놓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다 기계가 하는 세상이 오는가 보더라. 그 말이 본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35년 동안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달려온 사람한테 이제 기사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비도 나보다 길을 모르는데 기계가 혼자 운전을 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판길 시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인데 괴정동에서 작은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태호. 태호가 판길 시를 찾아온 이유가 이랬습니다. 자기 회사가 부산 사구랑 서구 일대에서 당일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AI가 짜주는 배달 동선이 실제로 돌려보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태호가 아파트 경비실 앞 벤치에서 판길 씨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아저씨, AI가 최적 경로를 짜주거든요. 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최단 거리, 최소 시간 계산해서요. 근데 실제로 기사들이 그 경로대로 가면 배달이 늦어요. 판길 씨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늦는데? 태호가 노트북을 보며 답했습니다. 평균 20분에서 30분이요.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밀려요. 판길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경로를 어떻게 짜는데? 태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으로 배달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판길 씨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 구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이 길, 감천동에서 괴정동으로 넘어가는 거 맞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AI가 이 길이 가장 빠르다고 잡았어요. 판길 씨가 혀를 찼습니다. 이 길은 오전에 못 써. 초등학교가 있어. 등교 시간에 스쿨존 걸리면 20분은 더 걸려. 태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데이터에 안 나와요? 판길 씨가 대답했습니다. 스쿨존 시간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학교 앞에 학원차가 3대씩 서거든. 이중 주차로. 거기다 학부모 차까지 있으면 1차선이야. 1톤 트럭으로는 못 지나가. 판길 씨가 다른 구간을 짚었습니다. 여기는? 태호가 확인했습니다. 장림동에서 다대포 쪽으로 가는 건데 해안도로 따라가는 경로예요. 판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 오는 날 이 길 가면 안 돼. 여기가 저지대라서 비 많이 오면 물이 차. 작년에도 한번 잠겼어. 지도에는 멀쩡한 도로인데 비 오면 못 써. 태호가 노트북에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이런 거 다 아세요? 판길 씨가 웃었습니다. 35년을 달렸는데 모르겠냐? 부산 골목에 관해서는 내가 내비보다 나아. 태호가 하나하나 물을 때마다 판길 씨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낮아서 탑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 어느 골목은 금요일 저녁마다 포장마차가 들어서서 차가 못 빠진다는 것. 어느 언덕길은 겨울에 결빙이 잘 되는데 모래를 안 뿌려줘서 미끄럽다는 것. 어느 사거리는 신호가 짧아서 좌회전 한 번에 3대밖에 못 빠진다는 것. 전부 지도에 없는 정보입니다. 내비에도 없고 AI에도 없습니다. 35년 동안 이 도시를 달린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태호가 판길 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회사에서 일주일에 2~3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AI 경로를 아저씨가 검수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을 달려본 사람이 한번 봐주는 거요. 판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되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하는 건데?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AI가 경로를 짜면 아저씨가 그 경로를 보시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구간은 대안 경로를 잡아 주시고요.
아저씨 머릿속에 있는 걸 저희 시스템에 넣는 거예요. 판길 씨가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태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본 것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그걸 아저씨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바로 대답하셨잖아요. 저희 AI가 석 달 동안 학습해도 못 알아내는 걸 아저씨는 30초 만에 답하신 거예요. 판길 씨가 아무 말 없이 태호를 한참 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판길 씨는 일주일에 3번 태호 회사 사무실에 갑니다. AI가 뽑아놓은 배달 경로를 하나하나 보면서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을 걸러줍니다. 처음에는 노트북 화면 보는 게 어색했는데 지도가 뜨면 그건 35년 동안 봐온 익숙한 부산 지도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면서 여기는 안 돼, 이 시간에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해 하고 알려줍니다. 배달 기사들의 평균 배달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평균 배달 지연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습니다. 태호가 판길 씨한테 말했다지요. 아저씨가 우리 회사 AI보다 부산길을 더 잘 알아요. 판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35년을 달렸는데. 경로당에서 바둑 두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판길아, 요즘 어디 다니냐? 바둑을 통 안 두네? 판길 씨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나 출근해. AI는 지도를 봅니다. 도로의 길이와 폭, 제한 속도, 신호 체계, 전부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데이터가 알려주지 못합니다. 스쿨존 앞 이중주차, 비 오는 날 잠기는 저지대, 금요일 밤 포장마차, 탑차가 못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그걸 아는 건 그 길을 직접 달려본 사람뿐입니다. 5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바닥으로 땅을 읽던 정수 씨, 원단의 결을 손끝으로 읽던 순옥 씨, 사람의 눈빛으로 신용을 읽던 종아 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만으로 뭐가 문제인지 읽어내던 말순 씨, 도시의 골목을 몸으로 외운 판길 씨. 이 5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다고들 합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계산도 하고 분석도 하고. 맞습니다. AI는 똑똑합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비 온 뒤 흙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데이터에 없습니다. 원단을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숫자로 있을 수 있어도 그걸 실제로 옷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데이터에 없습니다. 대출 상담 온 사람이 눈을 피하는 것, 가게에 들어왔다가 키오스크 앞에서 돌아가는 할아버지, 비 오는 날 잠기는 해안도로. 전부 데이터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현장에서 10년, 20년, 30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AI한테 시키면 다 된다고들 합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보고서가 나오고, 명령어 하나 치면 그림이 나오고, 질문 하나 던지면 답이 나옵니다. 편리한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 직접 해본 적이 없어집니다. 직접 해본 적이 없으면 뭘 시켜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AI한테 이 공정표 검토해줘 하고 시키려면 공정표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AI한테 이 대출 심사 좀 봐줘 하려면 대출 심사에서 뭘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장을 모르면 AI한테 뭘 시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20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튼 하나로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자랐으니까 직접 해본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직접 해본 세대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절반짜리 도구입니다. 정수 씨가 없었으면 아들 회사의 AI 공정관리는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순옥 씨가 없었으면 하은이의 AI 디자인은 종이 위에 그림으로 끝났습니다. 종아 씨가 없었으면 은행의 AI 심사는 연체를 계속 만들어냈을 겁니다. 말순 씨가 없었으면 딸의 가게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판길 씨가 없었으면 태호의 배달 서비스는 매일 30분씩 늦었을 겁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현장을 아는 사람의 값어치는 올라갑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사람이 귀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온 일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AI가 채울 수 없는 빈자리입니다. 발바닥으로 읽는 땅의 상태, 손끝으로 느끼는 원단의 결, 사람을 마주 앉아 읽어내는 눈, 30년 장사하면서 익힌 감각, 35년 달리면서 외운 도시의 골목. 이건 어떤 기계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AI 시대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AI 시대라는 건 기계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계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이 더 귀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입니다. 23살에 인부로 들어가서 매일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던 그 시절, 20살에 미싱사로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질 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던 그 시절, 그때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자산이 됐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던 그 성실함, 편한 길을 고르는 대신 힘든 길을 끝까지 걸었던 그 꾸준함, 그게 여러분의 몸에 새긴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이 AI 시대에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걸어온 현장이 떠오르셨습니까? 공사판이든 공장이든 논밭이든 가게든 도로 위든 어떤 현장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